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더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네. 둘 중에 지금 네. 뭐가 더 좋으냐고요? 네. 삼성전자는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들이 100% 좌우되고 네. 하이닉스는 경기 선행 지표랑 주가의 흐름이 비슷한 거는 똑같지만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나 업체 실적에도 일부 좌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 위주로 비중을 높이게 하시는 게 조금 덜 손해 보시는 거고 주가가 오를 때는 하이닉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이익을 좀 더 남기시는 그런 길인 거죠. 지금은 하이닉스네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죠. 자,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네. 반도체 하면 또 우리 송명섭 연구위원이죠. 그렇죠. 네. 반도체 명장 출신이죠. 자, 우리 송명섭 위원님 하이트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우리 질문은 좀 극소화하고 최신 리포트 위주로 한번 쫙 브리핑을 한번 네, 받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네. 네, 제가 몇 주 전에 나와서 그때 저녁 때 나왔을 때였는데 지금 주가는 이제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가격대다.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가를 위한 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어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그걸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그러한 그 분할 매수가 가능한 주가되고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은 저는 내년 1분기 중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구간 내에서 움직일 것인데 다만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고 그리고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거다. 지금 그런 분할 얘기예요. 매수하면 뭐 물려도 살짝 물릴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나 내년 1분기까지 기다리면 추세 전환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말 정도 가면은 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그러시죠. 지금부터 보면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제가 열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IT 수요 증감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저가에 따른 것이고 곧 나빠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중국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주가랑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은 거 하나 딱 지표 얘기하라 그러면 중국의 IT 수준감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IT 수준감률이 계속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6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얘가 큰 폭으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예. 봐요, 저는. 이거는 제가 뒤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업황을 좀 얘기 드리면 올해 하반기 업황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체들도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그래서 저도 올해 디램 수요 증가율을 전에 제가 왔을 때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올해 디램 수요 증가율 14.0%로 하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5%로 추가적으로 좀 하향을 또 했어요, 제가. 네. 그 이유는 뭐냐면 PC가 지금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을 보면 2분기 지금 출하량 나온 게 QOQ로 14% 감소했고 YOY로 21% 감소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업체들 하향 조정된 가이던스보다도 더 나쁜 거고 네. 지금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별로 그렇게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거라고 얘기들을 못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 ODM 업체들한테 주문을 주는 HP, 델 이런 OEM 업체들이 연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3분기 주문량을 한 30% 정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트 재고가 많고 그걸 줄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노트북도 올해 연간으로 한 18% 정도 역성장할 것 같고 네. 근데 노트북보다 데스크탑 PC가 더 나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출하 증가율이 지금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면 어떤 회사들은 한 마이너스 20% 올해 연간으로 어떤 네. 회사들은 마이너스 한 30%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요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올해 PC 출하량 증가율은 마이너스 19% 정도.
그렇게 지금 보여요. 원래는 이제 한 마이너스 10%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거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 6에서 계속 코로나19 전에 역성장했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들어오면서 플러스 성장하고 20년, 21년 뭐 20%, 25%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해소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권으로 큰 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저건 이제 뭐 분기가 아니라 몇 년 가겠네요. 약간 뭐 내년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과잉 재고가 대략 한 2천만 대 정도가 있는 상태로 해서 예. 지금 3분기로 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요번에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들을 좀 이따 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분기에 DRAM 낸드 출하 증가율이 회사들이 미리 얘기했던 가이던스보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6월 달 들어와서 특히 스마트폰 고객들이 반도체 주문을 엄청 줄였어요. 5월 달까지는 가져갈 만큼들 다 가져갔는데 예. 6월 달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주문을 엄청 줄인 거죠. 예. 그 얘긴즉슨 스마트폰 재고가 많으니까 일단 그걸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재고도 그동안 쌓인 건 이제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고객들의 재고가 완전히 다 정상 이하로 해소되기 전까지 짧으면 6개월, 보통 한 9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 또는 내년 1분기 말 정도까지는 이러한 국면이 지속이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문이 갑작스럽게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이제 그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현물 가격도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제가 와서 또 말씀드렸던 게 현물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듈 업체들이 얼마나 재고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모듈 업체들이 1분기 말 기준으로 12주까지 재고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현물 시장에 이 회사들이 반도체를 파니까 가격이 현물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정상 이하 수준 즉 8주 밑으로 한 7주 정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그래 현물 가격 하락이 멈출 텐데 지금 수요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재고가 주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네. 그래서 현물 가격은 당분간은 뭐 계속 내려간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얼마 전에 뭐 그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라인에서 정전이 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뭐 연간 물량의 한 0.5% 정도밖에 그 차질이 없는 것이고 그 정도면 택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 고객들이 가져갈 물량을 지금 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자,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을 지금 그 한번 예측을 해보면 네. 제가 3분기에 9% 하락, 4분기 15% 하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보다 이 4분기 가격 하락폭을 제가 좀 더 키워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일단 3분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회사들이 아직은 재고가 정상 수준 한 4주 정도이기 때문에 출하를 줄여서라도 가격을 좀 덜 떨어뜨리게 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분기에 가면은 연말로 가면 급해지는 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급해져요.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까지도 아직 충분히 고객들의 재고가 줄지 않은 상태고 반도체 회사들은 연말로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세일즈 이런 쪽들은 자기네들이 경영진한테 그 약속한 그런 출하 증가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달성하냐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 같은 것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연말 경에는 또 재고를 줄이는 시기도 하고 해서 이때 보통 이런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스페셜들이 해가지고 큰 고객들한테 시장 가격보다 조금 몇 퍼센트 싸게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넘기는 그런 딜들이 종종 일어나요. 연말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정상 그 경쟁사보다 더 많은 가격을 이제 하락을 시켜줘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디램 업체들 평균 재고가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아마 한 4주 정도 될 건데 지금은 고객들이 웬만해서 가격 깎아준다 해도 안 가져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7주? 그 정도로 아마 재고는 올라가 있을 거다. 어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예. 네, 자, 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면 그 호황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예.
반도체 업황을 호황과 불황으로 볼 때 그거를 재고의 흐름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고객들이 쭉 빨아가면 그게 호황이에요. 반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이 재고가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 사죠. 그럼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게 불황이에요. 예. 지금 그런 단계네. 지금의 그런 단계로 이제 6월 달부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재고가 정상화로 가는 데까지 대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이 일단은 앞으로 남아 있어서 대략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뭐 한 6개월, 9개월 정도 후에는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설 업황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주가라는 거는 이미 경기 선행 지표의 하락으로 진작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업황 호황이 오기 전에도 사실 주가의 상승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상승과 호황 국면이 사실은 이제는 좀 더 가까워졌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을 한번 보면요. 제가 여기에 이제 그 12페이지 내용 보시면은 제가 아까 올해 수요 증가율 12.5%로 낮춰놨다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올해 당초에 업체들이 스스로 생각한 자기네들의 공급 증가를 다 종합을 해서 한번 업계 공급 증가를 계산해 보면 18.7% 정도 되거든요. 네. 연초에 그렇게 생각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은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달까지는 가져갈 물량들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6월 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런 공급 과잉의 영향이 집중이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고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내년을 생각을 해보면 네. 자, 내년에 지금 조금 이르긴 한데 대충 지금 벌써 내년에 그 반도체 회사들이 어느 정도 생산 증가율이 나올지 출하 증가율이 나올지를 벌써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요 생산 증가율이 업계 평균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지금 B나노라는 그런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코스트가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이 신규 라인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금 그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SK 같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P3 같은 거. 그래서 내년에 생산 증가율이 업계 평균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에 재고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재고는 분명히 일부 팔 수밖에 없죠.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출하 증가율이 나오는데 생산 증가율이 내년에 한 10% 되면 그 올해 증가해 있는 재고까지 판다고 봤을 때 네. 내년에 출하 증가율은 제가 볼 때는 한 14%에서 15%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수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내년 수요 생각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 한번 게스티메이션 해보면 자, 올해 수요 증가율 12.5%라는 거는 네. 지난 한 거의 15년간 최저 수치입니다. 예.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저효과가 일단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수요 증가율 12.5%로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수요보다도 고객들이 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재고를 줄여야 되면 당연히 필요한 것보다 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런 과정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개월, 9개월 정도 후에 재고가 정상화되면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말 지나서 2분기 들어가면 재고가 이제 다시 정상 이하로 내려올 테니까 그때부터 고객들은 다시 재고를 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필요한 물량보다 고객들의 주문이 더 많겠죠. 네.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의 기저효과와 그다음에 재고 재축적 효과에 따라서 내년의 수요 증가율이 올해 12.5%보다 더 낮을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지 않냐. 네, 네, 네. 그렇게 보여져요. 네. 물론 이제 공급 증가율이 14.6%보다 더 높겠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지금 경기 둔화되는 거 봐서 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 해도 워낙 생산 증가율, 공급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 업황은 그렇게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전히 박살나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지금 현재 지금 네.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미리 좀 보면 여기 3분기 보시면은 제가 가격 하락률 마이너스 9% 해놨고요. 4분기에 마이너스 14.7% 해놨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는 제가 표시를 따로 안 해놨지만 내년 1분기에 제가 가격 하락률을 마이너스 12%, 2분기를 마이너스 5%, 3분기를 플랫, 4분기를 플러스 5%로 현재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나리오에 따른 거냐면 올해 하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 1분기 가면 아마 고객들은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1분기라는 분기는 원래 4분기보다 수요의 절대량이 주는 분기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때 반도체를 많이 사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1분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질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분기가 지나서 고객들 재고가 충분히 정상화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간 다음부터 2분기 들어가서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게 되면 평균 판매가는 약간 내려가 있겠죠. 그렇죠.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이제 3분기부터 안정화 또는 상승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보게 되면 내년에 연간 디램 가격 하락률은 한 20%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올해 대비 영업이익은 한 반토막이 나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들 놀라세요. 그렇게까지 나쁠 거냐. 자, 그런데 벌써 많이들 잊으셨지만 2019년 생각해 보시면 네. 2019년에는 디램 가격이 49%가 빠졌어요 그때. 그리고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분의 1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2019년 1월 달부터 주가는 올랐죠. 19년이 그렇게 아작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19년 1월부터 경기 선행 지표들이 올라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아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간접하에서 생각하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향후 경기 선행 지표들을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추세적 상승이 언제 나올 건지를 좀 제가 전망해 보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제가 여기 나와서 그동안에 한 뭐 1년 넘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네. 그거는 경기 선행 지표를 반도체 업황과 실적이 6개월 이상 후에 하기 때문에 주가가 업황을 선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업황을 선행하고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랑 동행하는 거라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주가를 전망하려고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들을 어떻게 갈 건지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을 보시면 제가 아까 2019년 얘기 잠깐 드렸지만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어도 2019년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치솟으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올랐던 거잖아요. 이 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1년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그때는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오르고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데도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주가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돌아서야 그래야 반도체 주가의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쯤 돌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7월 현재로 마이너스 0.3%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역성전 국면에 들어왔죠.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빠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자 유동성이라는 거 전 세계 유동성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미국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중국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과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글로벌 유동성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시장의 컨센은 1분기까지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유동성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유동성 자체가 아니라 유동성 증감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축소가 된다든지 QT의 폭이 축소가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유동성 YOY 증감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내년 1분기 말 이전에 돌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 중에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 내년 1분기 말이면 최악의 경우라도 얘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지표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인데 제가 여기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뭐 1970년대까지 이제 그려놨지만 뭐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지난 한 15년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과거에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졌었냐면은 그 코로나19 시작됐을 때 40 초반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제외하면 대부분 45에서 50 사이가 보통 바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때는 사실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떨어져서 이게 빠진 게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제조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만큼까지 요번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 요 정도 45에서 50 사이가 요번에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번에 작년 3월 달에 고점 63.7에서 6월 현재 53.0까지 대략 한 11 정도 지금 지수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한 5개분기 내려온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한 45에서 50 사이 뭐 이 정도까지 빠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빠진 거 한 대략 절반 정도만 더 빠지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빠질 때 보통 그 기간이 1년 반에서 한 2년간 정도 빠집니다. 보통 빠지면. 근데 지금 벌써 한 5개분기 빠졌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최대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빠지면 얘도 그 이상은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미국 정책금리랑 ISM 제조업 지수를 지금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정책금리를 제가 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면 ISM 제조업 지수는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컨센이 내년 1분기까지는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ISM 제조업 지수는 내년 1분기까지는 내려갈 거란 얘기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정책금리를 안 올리면 ISM 제조업 지수도 내년 1분기까지만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빠지거나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들이 늦어도 내년 1분기 말까지는 바닥 잡고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주가는 그때 추세적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주가랑 가장 코릴레이션 높은 지표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라고 네. 말씀드렸고 여기 왼쪽 그림 32에서 오시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거의 똑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이렇게 작년 3월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중국 IT 수요 증감률을 뭐가 선행하냐면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선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는 작년 10월 달에 바닥 찍고 11월부터 올라서 올해 6월 달까지 오르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 오르면 그러면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도 과거에 얘를 따른다 그러면 벌써 진작에 올랐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5월 달까지 계속해서 내리면서 반도체 주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번에는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따라서 오르지 못했을까? 3월, 4월, 5월 상반까지 있었던 전면적인 도시 봉쇄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못 올랐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5월 달 후반부터 풀리기 시작하면서 6월 달에 그 효과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6월 달에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 35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회색 막대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지금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액이 6월 달에 이만큼이나 올라갔어요. 중국은 생각한 것보다 돈을 엄청 많이 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인프라 투자액 증감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3분기에 지금 지방정부 특수채를 위한 펀드 조성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여기 타원으로 표시해놨지만 중국의 향후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 증감률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들리고 있죠. 이 얘긴즉슨 앞으로 중국은 경기나 수요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중국에서 도시 봉쇄만 앞으로 다시 또 안 하기만 하면 그러면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내년 1분기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ISM 제조업 지수의 추세 상승에 따라서 그때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에 따른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랠리를 예상?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주가 급락기에 하이닉스 최저점 PB 배수를 좀 제가 이렇게 표시들을 해놨어요. 지금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아 있나요? 한 10분 남아 있나요? 10분 이상 네, 충분합니다. 예. 네. 자 보시면은 그 옛날에 이제 9.11 테러 IT 버블 붕괴됐을 때 이때 뭐 0.2배까지 가고 막 이랬을 때인데 제가 이때 하이닉스 이제 그때 현대전자 있었을 때요. 네. 이때 어떤 때였냐면 분기당 수조 원 적자 내고 정부에서 현대전자랑 LG반도체 합병 종용하고 막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그 합병 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회사 나왔는데 이때를 지금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리만 사태 때도 이제 한 0.5배까지 빠진 적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 그때 기관들이 내릴 때 팔지도 못하고 올라갈 때 사지도 못했어요. 아하. 너무 순식간에 이게 진행이 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앞으로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 저점 배수가 1.17배였고요. PBR로. 그다음에 2016년 5월 달 중국 신용위기 때 0.78배. 그다음 미중무역 전쟁 초기 때 0.88배, 코로나19 때 0.97배. 이게 최저점 배수들이에요. 네. 요거 평균 내면 0.95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저점 주가 87,500원이 최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거를 제가 가장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좀 실적을 보고 있을 건데 그걸로 계산해도 0.89배예요. 그러니까 저점 배수 평균치 0.95배를 이미 한번 뚫고 갔다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번 다운 사이클의 최저점이 87,500원으로 이미 결정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바닥 찍었다. 바닥 찍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중국에서 다시 도시봉쇄 들어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뭐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 또 더 주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최저로 역사적 최저에서 0.78배까지 간다 그러면 77,000원 정도니까 전저점 주가에서 한 10% 정도 다운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0에서 10% 사이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IT 수준 감리로 올라가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고 볼 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면 보통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역사적 평균 배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는. 그 이상 갈라 그러면 향후의 경기나 수요가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기 선행 지표들이 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년 1분기 이후에 나올 얘기고 그 전까지는 평균 배수가 보통 1000장이에요. 그게 이제 1.3배거든요. 네. 그러면 한 12만 7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13만 원만 넘어가면 맞고 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은 한 40% 이상 나와요. 그러네. 그러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월등히 크죠. 그럼 당연히 확률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도 저점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죠.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IT 버블 붕괴 때도 1.4배, 그다음 리만 사태 때도 1.2배, 유럽 재정 위기 때도 1.24배, 그다음에 중국 신용 위기 유가 급락했을 때 0.94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역사적 최저 배수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중국 신용 위기 때 역사적 최저 배수 나왔어요.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전쟁 때 1.04배, 코로나19 때 1.08배. 이거 다 평균 내 보면 1.1배. 이 전 저점 주가 56,200원이 제 보수적인 기준으로 1.13배, 아마 시장 평균 기준 1.1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전저점 주가가 요번에 다운 그 사이클에서 최저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더 나빠져서 역사적 최저에서 0.94배까지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15% 정도 다운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이제 0에서 15%고 얘는 평균 배수가 1.5배, 1.6배니까 그게 75,000원, 8만 원 사이거든요. 네. 그러면 업사이드는 한 30에서 40%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 베어마켓 랠리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보다는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네. 크니까 주가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신다고 보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경기 선행 지표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갈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2분기, 3분기부터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당 가치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주가를 결정한 두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지금은 두 개 다 빠지는 구간이었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밸류에이션 빠지고 맞습니다. 실적 예, 빠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채널이 어쩌면 한 두 분기 정도 그냥 더 안 나빠지는 선에서 유지되다가 그렇죠.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개 다 그렇죠. 좋아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추세 전환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내년 연말 정도까지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뭐 50% 100% 사이 정도 그 정도 그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는 그 밸류에이션에서의 추가 밸류에이션 배수의 하락은 이미 이제 거의 멈추고 있는 단계고 지금은 네. 이제 주당 가치 하락이 그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IT 수요 감율의 상승에 따른 그런 그 베어 마켓 랠리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경기 선행 지표들이 다 추세 상승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가의 추세 상승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송 위원님이 이제 하이닉스 출신이시잖아요. 하이닉스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송명섭 위원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더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반도체니까. 반도체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반도체 퓨어 플레이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커버리지가 대표가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잖아요. 둘 중에 네. 지금 뭐가 더 뭡니까? 좋으냐고요? 네. 그거는 제가 전에도 그 어떤 큰 그림들을 제가 뭐 다시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이 그림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 그림 삼성전자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네.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삼성전자는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들의 100% 좌우되고 네. 하이닉스는 경기 선행 지표랑 주가의 흐름이 비슷한 거는 똑같지만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나 업체 실적에도 일부 좌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를 때는 하이닉스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네. 주가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주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 위주로 비중을 높이게 하시는 게 조금 덜 손해 보시는 거고 주가가 오를 때는 하이닉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이익을 좀 더 남기시는 그런 길인 거죠. 지금은 하이닉스네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주가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죠. 근데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제가 언제예요? 그게 벌써 작년인가요? 9만 원. 네. 9만 원 선에서 우리 송 의원께서 바이콜을 하셨잖아요. 9만 원.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 콜을 말씀드렸던 그렇죠. 거예요. 밸류에이션 콜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상당한 폭으로 반등을 했었어요. 한 30% 네, 반등. 11만 원. 네. 11만 원 이상. 그죠? 갔다가 다시 9만 원대를 깼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얼마입니까? 9만 얼마죠? 지금? 9만 1,000원 뭐 정도. 9만 1,000원. 네. 그죠? 10만 원 딱 어제 10만 원이었나요? 10만 원이었나요? 9만 1,000원. 예. 9만 1,000원이면 지금 사죠. 네, 네. 올랐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오늘 호가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단기적으로는 부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IT 수요 증감률이 예를 들어서 7월, 8월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가를 베어마켓 랠리를 계속해서 위로 올릴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한 3일 오르면 하루 정도 또 이틀 정도 내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도 뭐 하루 이틀 나오고 한 주 만에 끝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보통 한 달, 두 달씩 지속이 되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당장 한 3일 올랐고 이제 어제 하루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부담이 있으니까 바로 팔아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죠. 그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 베어마켓 랠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이제 6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7월, 네. 8월 지속적으로 오르면 그러면 그거에 따른 베어마켓 랠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지속될 수 있죠. 그러다가 혹시 또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도시 봉쇄를 다시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베어마켓 랠리 나왔다가 또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런 흐름 올랐다 내려갔다는 흐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시세상 전까지. 그러나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 있는 거다. 그렇죠. 예. IT 수요 증감률은 확실히 중국이 지금 그 이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예. 그건 확실히 중국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중국이 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돈 풀었고 이미. 푼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경기 선행지수 YY 증감률이 지금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는 진작에 돌아섰고, 네네네. 거의 모든 경기 선행 지표들이 중국 경기와 수요 회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에서 크게 뭔가가 터지면은 네네네. 돌아옴이 탑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만 없으면 중국에서 경기랑 수요는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죠. 지금 지표들이 이미 다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IT 수요 증감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네, 그게 도시 봉쇄가 지금 다시 될까봐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IT 수요 증감률과 가장 밀접한 반도체 주가 중국 상황을 일단 좀 그 예를 들면 그 IT 수요 증감률이 폭도 당연히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향만 이렇게 정해지면 대체로 주가는 그 방향 따라간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제 폭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그 주가 상승폭도 더 크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언제 또 나와요? 이거는 매달 나오니까요. 매달 나와요? 네. 네. 매달 나오십시오. 예, 지난주 말에 6월 달께 나왔으니까 네. 이미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나 차트를 잘 안 보는데 차트를 보고 있는데 2020년 3월 그 저점 구간에서 이게 뭐 장중이긴 한데 장중에 65,8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막 우장창 할 때지. 네. 종가 기준으로 74,800원이 저점이네요. 보니까 그 맞죠? 그 정도 선이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반등하기 전에 저점이 87,000원 그 정도 수준 아니었나요? 완전 바닥이 최근 최근 주 바닥이요. 네. 87,500원. 87,500원.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 크라이시스 3월 그 중하순에 크라이시스 기준으로 봐서도 21년 3월이요? 2020년 20년 3월이요? 예, 코로나 예, 왔을 예, 때 예. 코로나 그때 뭐 다 뭐 폭락했을 때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삼성전자 4만 원대 갔을 때 이 저 하이닉스는 장중에 65,000원대고 종가 기준으로 7만 원대였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성전자와의 갭도 좀 나아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아, 그 질문이 좀 그런데 치포 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혹시 여기 변수가 됩니까? 아니요. 전 변수 안 됩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은 아,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치포해 가지고 뭐 미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같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차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같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이 미국에 안 살 수 없다. 당연하죠.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중국 회사들이 지금 그 전혀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어디서 그러면 사겠어요? 중국에서 뭐 PC, 스마트폰 다 조립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네네.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랑 같이 뭐 한다고 해서 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뭐 같이 무슨 비메모리 관련해서 뭐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어느 의미가 있겠지만 네. 메모리는 이미 이 업계 구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바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칠 수는 있어도 반도체 칠 수는 없다. 아이 그건 뭐 방법이 없는데 네, 못 방법이 하겠어요. 없어요. 네. 방법 없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산유국 같은 나라지 산유국. 그런 거죠. 예 맞아요. 그런 반도체 특히 디램은 커머디티라는 거 아니야. 산유국.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중국에서 유전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일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 칭화 유니그룹은 괜찮아요. 거기에 다시 이제 뭐 한다는데? 그래서 낸드 회사 하나랑 그다음에 디램 회사 하나씩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낸드는 디램보다 이제 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쉽다 보니까 네. 낸드 쪽은 약간씩 캐파가 올라오고 있고 걔네들이 그래서 부담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낸드는 근데 디램은 아직까지는 뭐 전혀 그런 방법 없다. 예, 우려는 없고 네. 낸드 쪽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자, 우리 송명섭 위원님과 함께 오랜만에 네. 반도체 아주 깊이 있게 들어봤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